자, 여러분. 수능 점수표 이제 손에 다들 쥐고 계시죠? 그리고 세 장의 원서 카드도요.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치열한 전략 싸움, 그 핵심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거 정말 입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죠. 수능 끝났다고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. 어쩌면 진짜 머리 아픈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원서 영역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는 이제 그냥 재료일 뿐이라는 거예요. 이 재료로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오직 여러분의 정보력과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여러분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이 복잡한 전장의 지도를 제가 여러분 앞에 쫙 펼쳐놓고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한 수를 둘 수 있도록 모든 걸 분석해 드릴게요.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네, 바로 올해 이 게임의 판, 이 전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게 승리의 첫 걸음이니까요. 올해 정시판을 뒤흔드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주요 대학들의 대규모 군이동, 그러니까 소속된 지원 그룹을 바꿨다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한양대의 10% 학생부 평가라는 블랙박스의 등장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불확실성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. 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인 곳은 바로 한양대입니다. 여기 보시면 한양대의 핵심 학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가군을 떠나서 나군으로 대거 이동했어요. 그 결과 가군에서는 그야말로 힘의 공백이 생겨버렸고 반대로 나군에서는 이건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된 거죠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과연 가군이 기회의 땅이 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전쟁터가 될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입시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합격이라는 건요, 그냥 딱 떨어지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. 똑똑한 지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거대한 연쇄 반응, 일종의 먹이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자,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먼저 나군에서 최상위권 학생이 서울대에 딱 합격을 합니다. 그럼 이 학생은 동시에 붙었던 가군의 연세대나 고려대, 여길 포기하겠죠?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. 텅 비어버린 연고대 자리를 다른 학생이 채우게 되고 그럼 그 학생은 또 원래 붙었던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 자리를 비워주게 되겠죠? 이 연쇄 반응이 계속되면서 추가 합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고 이게 아래로 기회를 전달하는 겁니다. 141%.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? 이게 바로 작년 중앙대학교 인문계열의 충원율입니다. 쉽게 말해서 100명 뽑는데 예비 141번까지 붙었단 얘기예요. 어마어마하죠? 이게 바로 중앙대가 이 거대한 먹이사슬의 중심에서 일종의 환승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. 오케이, 이제 큰 그림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직접 공략할 타겟, 그러니까 학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.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는요, 완전히 다른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같은 인기학과는요, 더 좋은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추가 합격의 기회가 넘쳐나요. 그러니까 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상향 지원, 소위 말하는 스나이핑을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물리학과 같은 비인기 학과는 한 번 붙으면 학생들이 거의 안 떠나요. 그래서 최초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안정적인 점수가 아니면 합격이 정말 어렵습니다. 와, 이 표는 진짜 흥미롭습니다.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거든요. 작년 고려대 실제 입시 결과인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인기 최고인 반도체공학과의 합격선이 오히려 비인기 학과인 물리학과보다 더 낮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네, 바로 추가 합격 때문입니다. 반도체공학과는 12명 뽑는데 예비 22방까지 거의 두 바퀴가 돌면서 합격선이 쭉쭉 내려간 반면에 물리학과는 이탈하는 학생이 적어서 높은 점수대가 그대로 유지된 거죠. 놀랍지 않나요?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전장의 지도도 보고
핵심 변수들도 다 분석했잖아요.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손에 쥔 카드 3장, 이걸로 어떻게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짤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최상위권 학생이라면요, 모든 전략은 딱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. 내 점수로 가군에 있는 연세대의 고려대를 쓰는 게 안정적인 적정 지원일까? 아니면 도전적인 상향 지원일까? 이 판단이 여러분의 다음 수, 그 다음 수를 전부 결정하게 됩니다. 만약에 연고대가 적정이다, 안정권이다 싶으면 가군에 든든하게 카드를 하나 쓴 다음에 나군에서 서울대에 과감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연고대가 상향이다, 좀 도전이다 싶으면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. 먼저 나군에서 서광대, 성균관대, 한양대 라인으로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남은 가군 카드 한 장으로 연고대를 향한 올인 전략을 펼쳐야 하는 거죠. 사실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. 변수가 많은 한양대 같은 곳에 꿈을 담아 상향 카드 한 장, 데이터상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에 적정 카드 한 장,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보험으로 중앙대 같은 곳에 하향 카드 한 장을 쓰는 것. 이게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전장의 모든 지도는 펼쳐졌습니다. 주요 변수들도 다 확인했고요. 이제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결정적인 한 수를 둘 시간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이 모든 데이터랑 분석이 여러분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이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최적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.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게임의 진짜 승자는요, 정답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. 이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오로지 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당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?